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 준비했는데요. 지난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생애 최초 대출 영상에서 댓글로 추가적인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반공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생애 최초 시 세대 분리, 어떤 분들은 필요하지 않다,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면 생애 최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다양한 문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주로 다뤘던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과 디딤돌 대출 생초 그리고 보금자리론 생초까지 비교하니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셔도 뭐가 맞는 건지 다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한번 레벨업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로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올인원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 1-2주일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요. 첫 번째, 세대 분리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확인해 달라고 하신 내용이죠. 댓글에 예비 신혼부부이지만 현재 둘 다 각자 유주택 부모님과 살고 있고 과거 각각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 없었다면 혼인신고만 하면 생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비슷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유주택 부모님 과 함께 사는 무주택자가 결혼 등의 이유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할 때도 꼭 세대 분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인데요. 이거 가지고 댓글에서 맞다 아니다 구독자분들끼리 말씀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디딤돌 대출은 된다, 은행에 직접 확인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 시중은행 생애 최초와 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가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책에 넣은 표인데요. 시중은행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정리했습니다. 딱 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기금 대출이 아니라 시중은행 생애 최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로는 댓글에 잘 남겨주신 것처럼 시중은행과 다른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3개월 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일 때 예비 세대주로 인정을 해주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애 최초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로는 더 조건이 완화되어 생애 최초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만 체크를 하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로는 디딤돌과 달리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 그런데요, 지난 영상에선 시중은행 생애 최초를 얘기할 때는 제가 세대 분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시중은행 생애 최초의 경우 전입 조건부라고 해서 싱글이든 신혼부부든 생초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그 집에 당일 전입 신고한 내용만 바로 은행에 제출하면 세대 분리 없이 해당 증빙을 조건으로 생초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출 접수 시점에서 아예 지인이나 친척, 고시원 등의 세대 분리를 완벽하게 해둘 것을 요구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기금 대출이 아니라 시중은행 생초를 받을 분들은 보통 7, 8억대의 수도권의 집을 보고 계실 테고 6억에 가까운 최대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일 테니 이런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귀찮더라도 다른 집에 전입을 넣거나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시원에 전입을 넣어서 안전하게 가시는 게 무조건 낫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은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정식으로 대출 접수를 하기에 앞서 매수하려는 아파트 호수의 등기부를 뽑아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가셔서 세대 분리가 완벽히 필요한지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심지어 원래는 직계 비존속인 형제 자매 집에 주택 전입하는 것도 많이들 하셨었는데 가끔 이마저도 뭐라 하고 전입 가능한 다른 집은 없는지 물어보는 은행 담당자분도 계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출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사용하는 상품과 그 조건이 다 다르고요. 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 그리고 창구에 있는 담당자까지도 얼마나 까다롭게 그 조건을 적용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정리된 글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내용을 인쇄하셔서 은행에 무조건 들고 가셔서 그 인쇄된 걸 기반으로 정말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뇌피셜 돌리는 순간 잠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만 종류가 크게 지금 5가지입니다. 보금자리론도 기본과 생초로 나눠지고요. 여기에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와 생애 최초 대출까지 있어서 내가 뭘 쓸지를 파악하려면 엄청 힘들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아예 제가 10, 15 대책까지 적용된 버전으로 표로 싹 만들어서 제 책에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대원으로 부모님이 계셔도 만 나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치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거 딱 들으시면 그러네, 이거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청약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대출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있는데요. 대출에서도 시중은행 생초, 디딤돌 생초, 보금자리론 생초가 또 달라요. 먼저 시중은행 생초의 경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유주택자시면 나이가 어떠시는 간에 세대 분리하지 않는 한 생초 못 쓰시는 게 맞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1세대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 직계 존속 세대 1에 대해서는 무주택 인정이 되는 예외가 있는데요. 2주택인 경우는 안 되고 딱 1주택만 가능하고요. 배우자 쪽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디딤돌을 받을 때 65세 이상의 장모님이 한 채 가지고 계신 건 와이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준은 과거엔 60세였는데요. 25년 중에 65세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안 보고 차주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시라고 생애 최초 대출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것도 디딤돌에 한해서 65세 1주택만 무주택자로 친다가 정답입니다. 보금자리는 애초에 부모님 주택을 안 보는 게 맞고요. 다음은 방공제입니다. 원래 방공제랑 스트레스 DSR은 제가 다다음 영상쯤에 다루려고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생초 대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시면서 같이 다뤄달라는 구독자분들 요청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5억 미만의 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에 생애 최초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대출 금액은 6억이다 라고 알아봤었죠. 그런데요, 사실 이 6억도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방공제라는 건 은행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할 최우선 변제금을 내 대출 한도에서 미리 깎고 빌려주는 안전장치 개념인데요. 원래는 그 집에 있는 방 개수만큼 다 빼는 게 원칙이지만 아파트는 방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이 딱 한 번만 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기금대출과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미리 말씀드리면 디딤돌 대출은 상황에 따라 방공제 적용 유무가 다르고요. 보금자리로는 현재 방공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지금 Q&A 내용들 훑어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은 생애 최초 대출을 비롯한 대출 관련해서 다음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바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유튜브에서 보는 이런 파편화된 정보들이 하나의 의사결정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은 각자 하시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 순간 궁금증만 해결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시잖아요. 내 집 마련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내 집 마련이라는 미션을 끝낼 수 있게 단계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매물을 보기 직전까지 모든 스텝을 넣은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점은 여러 강의 플랫폼에서 하는 쓸데없는 입지 이론, 지역 분석 이론 등은 모두 빼고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 직접 하셔야 하는 스텝들을 모두 정리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직장이 경기 남부인데 가격이 맞는다고 노원구 매수할 수 있나요? 통근버스 없으면 직장은 어떻게 다니실 건가요? 거기 사도 내가 회사를 못 다니는데 대부분의 책이나 강의를 보면 싸다는 이유로 노원구를 입지 분석하는데 지면을 50% 이상을 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각자 이미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건 매수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방법론, 그리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사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입니다. 이 전자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연속된 프로세스를 체화시킬 수 있으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체크하며 따라오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 15 대책, 그리고 2월에 나온 갭투자 관련한 내용도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제 영상에서 다 다룰 수 없었던 종류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최신 비급표도 들어갑니다. 이 표 하나와 맨 뒤에 Q&A 챕터만으로도 제 값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짜리를 사야 하고 어떤 대출을 써야 하는지, 단지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까지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공제부터 실제 취득세까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출 6억을 다 받기 위한 소득을 한 4.2% 금리 기준으로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잘 적용하고 보여드렸는데 영상에서 비수도권 주택에 동그라미를 쳐서 말씀드렸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건 주로 수도권인데 말이죠. 그 위에 있는 수도권에 동그라미를 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보니까 생각보다 금리 높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4.5%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 15 대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금리 1.5%가 3.0%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 대출 금리에다가 그냥 3%를 더해서 DSR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 주기 변동금리로 받으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주담대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년 주기 변동인 주기형으로 받는 게 대세죠. 주기형이 DSR을 가장 적게 잡아먹어서 대출 한도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 주기형의 경우 보통 금리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그러니까 5년 단위 고정금리이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은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3.0%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처럼 1.2%가 가산됩니다. 이게 네이버 DSR 계산기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로 여전히 현재 기준인 3%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의 40%인 1.2%가 반영되어야 하나 네이버는 절반인 0.6%만 반영하니 반영되지 않은 0.6%는 제가 수기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금리를 4.5%가 아닌 5.1%로 돌려보면 합산소득 1억 500만 원일 때 6억 대출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대 직장인 부부 중 한 명이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 크게 6억 다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소득이 1억 2천, 1억 3천이 돼도 6억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변동형 방식으로 그냥 금리 단순히 3% 올려서 계산하셨거나 혹은 신용상태 등이 안 좋으셔서 금리가 다른 분들 대비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대출 금액이 풀로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아내가 전입이 현재 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전입 여부 상관없이 동일 세대로 보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부부는 주말 부부 등 등본이 떨어져 있어도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봅니다. 은행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써서 두 분을 한 몸으로 묶어서 심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경우 만약 아내분이 전입되어 있는 친정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로는 아니라고 앞에서 예외를 말씀드렸죠.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내분의 주민등록을 무주택자인 남편분 쪽으로 합치시거나 부모님 밑에서 빼서 단독으로 세대 분리를 해두시는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무기인 생애 추출 대출, 지난번에 시중은행 대출 위주로 기본을 다뤘다면 오늘 영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해결되셨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대출만 알면 안 되고 정말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책은 이론 같은 거 싹 빼고 정말 현장으로 가는 시간 갭을 줄이는 데 집중한 책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 내 집 마련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 좀 알아보다가 멈추고 예산 좀 알아보다가 멈추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진행을 끝까지 못 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 알고 행동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신 채 여러 지역 입지 비교만 하다 보니 고민만 더 깊어지시거든요. 이제 고민은 멈추시고 이 책과 함께 실제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행을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절대 진리들, 자본주의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뷰까지 담아놨으니까요. 만약 실행을 못하거나 자꾸 뒤로 미루는 분이라면 현장에 가기 전 이보다 완벽한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영상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삶은 부동산이었습니다.